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뭔가 다르죠? 좀 톤이 뭐 이렇게 쫙. 감동의 톤 같지 않습니까? KF11 얘기하시려고 그러구나. 드디어 대한민국의 KF-21 전투형 양산 1호기가 출고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최초의, 물론 이제 F-50도 있지만은 그런 네. 경전투기. 그러니까요. 어떠십니까? 이제 뭐 인생 살면서 네네. 이런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네. 아니 왜냐면은 어렸을 때 생각도 꿈도 못 꾸는 분야가 한국형 전투기였거든. 아예 상상도 못 했어. 근데 이제 드디어 탄생을 했잖아요. 전투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엊그제 방송에서 이 KF-21 양산 출고 D-1 해가지고 방송을 올렸는데 댓글에 나는 50년을 넘게 기다려왔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도 그런 맞잖아요. 그런 대열에 근데 뭐 자기 연배 평생의 그 나이를 계산하면 그렇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KF-21의 개념 시작 때부터 따져 보면은 네. 이게 한 1990년대부터 맞습니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때부터 계산을 하면 거의 뭐 한 26년 거의 25년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KF-16 전투기 면허 생산할 때 막바지 후반부에 기획이 이제 들어가서 최초의 뭐 KF-X라는 이름, 그때 이제 가상의 이름이지만 그거조차도 그렇게 따지면 뭐 4, 5년은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많은 우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오늘 다 영상들 이렇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행사는 짧았지만은.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투형 최초 KF-21 전투기 이것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옆에 보이시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KF-11 시계잖아요. 예, 바로 KF-21 기념 시계입니다. 이제 이 시계 자신 있게 좀 차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KF-21 전투형 양산 1호기 탄생과 함께 KF-21 메탈 시계 차는 것도 여러분께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KF-21 시계가 시즌 1, 시즌 2 두 가지 모델이에요. 블록 1, 블록 2. 그리고 뭐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시계 스위스에서 온 매티 티솥 한번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이 매티 티솥도 있으니까요. 스카이 블루 색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시계 골라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티 티솥에 비하면 이 KF-21 시계는 서브용 시계로 두면 좀 좋을 것 같죠? 번갈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번갈아 찰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정 댓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KF-21의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뭐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꿈, 막연한 꿈은 이미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것도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소요, 뭐 다른 경전투기 분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 자체 KF-X라고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물론 이제 처음에 80년대 중반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사실 이제 F-50이 기획되던 시절인데 그 다음 단계는 진짜 한국형 전투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기술력도 사실은 없을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뭐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F-50이 이제 T-52로 본격화 이제 설계가 될 때 그러면 이거다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항공 지금의 이제 카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왜 카이의 전신을 삼성항공에 맞춰서 얘기하느냐? 그 주된 세력, 그러니까 공장 부지부터 뭐 생산 라인부터 모든 사무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삼성항공의 그 DNA가 그대로 카이 99년도 카이로 옮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뭐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세월도 흘러왔기 때문에 많이 희석은 됐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제 그런 DNA가 뭐 한 80% 이어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20-30% 남아 있어요. 그 문화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현대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대우라든지 이건 뭐 유명무실하게 다 사그라들었고 그 당시에 옮겨온 거기에 합류될 때 옮겨온 직원들도 사실상 다 나갔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깊은 게 삼성항공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99년도에 합병이 됐다는 얘기죠. 갑자기. 물론 이제 언론, 신문 그 당시에 종이 신문 언론사에서는 이제 기사를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같이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막 아주 활발한 기사가 이렇게 제시된 건 아니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이제 신문 보는 사람만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99년대 전방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딱 이게 합병했다, 다 통합했다. 알려줬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벗어났고 안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언 자체 대통령 이제 이 선언한 거는 그 시절이고 그 전에는 이제 삼성항공 자체 내에 이제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KF-X. 근데 다들 뭐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도 T50조차도 뭐 시험 비행 첫 비행을 하기 전이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는 거 아니냐. 김칫국 너무 된통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뭐 대통령을 비웃은 게 아니라 네.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비웃었지.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네. 그 KF-16 면허 생산 이제 막바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2001년이면 왜냐면 2004년까지 그렇죠. KF-16의 2차 면허 생산까지 하던 이제 쭉 진행하던 시기니까 네. 아 이거는 이제 뭐 제대로 하자. 미국 제한특위의 면허 생산이나 제대로 하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F-16 예, 자체 예, 면허 생산하고. 네, 블럭 52. 예. 예. 근데 2000년부터 거의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KF-X가 기술도 부족하고 예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또 정치적 논쟁이 아주 부각되면서 계속적으로 수차례 지연이 됐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국방비와 관련된 게 지금의 국방비와 다른 게 좀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네. 90년대 이제 자주포 개발도 있었고 면허 생산도 동시에 맞물려서 갖고 있었거든요. K55의 끝물 면허 생산과 함께 K9 자주포로 넘어가야 되는 그 비용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삼성항공이 KF-16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면허 생산 납품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T57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K1 전차. K1 전차가 K1 그 당시에 A1으로 넘어가던 이제 개발 마무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이제 생산 라인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의 그 물량 문제가 그걸 확보하려면 이제 돈 문제가 그걸로 다 투입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제품에서는 패트리어트 초기형 팩2 그다음에 아파치도 사야 된다. 또 외국산은 또 그런 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막 서로 이제 예산 따먹기 그리고 안정된 국내 방사업체는 이제 안정화되려면 기존 사업들을 끌고 가야 되고 다른 방사업체가 네.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이제 2000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현대로템의 K1, A1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생산 들어가고 부대 배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K2 전차가 이제 등장하고 2003년도에 그럼 그것도 이제 예산을 뭐 개발 예산을 마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2001년도에 실전 배치 본격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꾸준한 물량 확보도 해야 되잖아요. 다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산 따먹기, 뭐 R&D, 그냥 개발 연구 이런 쪽 분야의 돈도 또 그 파트가 있고 생산 라인 계속 유지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KF-X에서는 이제 여론을 이용해서 왜냐면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을 이용하는 인터넷 여론을 이용하는 소위 그 블로그 중심이나 온라인 기사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던 시절이잖아요. 2000년도가 본격적으로. 네. 2000년도부터 그걸 활용해서 안 된다. 계속 주입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특정 블로그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뭐 좀 안다 싶으면 이제 뭐 엔지니어 계통이라고 하면서 안다 싶으면은 이제 이 얘기를 안 된다. 막 주입을 하는 거죠. KF-X 사업 이거 갈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양대 이제 파벌들이 있었죠. 이걸 찬성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반대하는. 이 로드맵을 깔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군 자신도 이게 뭐 불투명한 이 개발이 제 시간에 나올까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하는 이제 공군 내의 파벌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믿음직한 거는 그냥 수입하는 게 믿음직해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하고 다른 시절. 네. 근데 이제 KF-X라는 최초의 뭐 좀 어설픈 모형을 제가 직접 본 거는 2005년도 대전에 무슨 조그만 전시회가 있었는데 뭐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뭐 중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전시회 같은 게 조금만 있었어요 대전에서. 네. 가보니까 오징어 형태의 모형. 맞아요. 오징어. 네, 최초 디자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학생들은 관심이 없고 저 같은 마니아들. 아니 근데 매니아도 그때는 그렇게 지금 같은 이렇게 막 여기 막 이 방송 출연하고 저 방송 그런 매니아들이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네. 어렸을 때 지금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후배들이 어렸을 때야. 저는 그때 뭐 나이가 그래도 뭐 중간 나이가 되니까 가서 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깜짝 놀랐지. 아 이게 되나 보네, 가나 보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하고 물론 이제 모형 그 당시에 KF-X랑 오징어 전투기에 대한 모형 제작 업체가 또 있어요. 납품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형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지만은
그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딱 맞닥뜨린 건 네. 제가 사실상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서 디펜스 타임즈 2005년 9월에 이제 처음 그걸 게재했더니 그날 책 잘 팔렸어. 아 그래요. 아니 그때도 내가 놀랐어. 물론 이제 해설 기사를 그 당시 우리 김병기 씨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던 협업하던 김병기 씨가 또 자세히 써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내용도 해설 기사 그 당시 2005년도에 풍부하게 쓰고 사진도 현장 사진은 모형이지만은 그래서 뭐 좀 이거를 이제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에. 21년 전이면 당시에도 김대영 지금 군사평론가 이분도 밑에 계셨습니까? 군대를 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네. 갔다 오고 나서 개인 사업 한다고 어디 가 있었어. 아 그래요. 그 전에 같이 네, 있었다가. 개인 사업 한다고 어디 해외 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다시 이제 연락이 왔죠. 결혼한다고. 2005년도에는 해외 뭐 사업 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대영 군사평론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뭐 했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다 또 대영 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2011년 제 기억을 이제 의존하면 2011년도 이전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얘기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T50을 뭐 몇 대 가져가네 만에 오로지 T50에 집중돼. 지금 같은 시기죠. 양산형이 나올 테니 몇 대를 가져가겠냐 이제 한참 얘기하던 시절이 이제 그 전이죠. 그 사이. 우리가 뭐 그러면 전투형 F50을 뭐 섞어서 가져가네 만에 뭐 T50 그 기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좀 한참 얘기하던 시절이고 2011년도에 오니까 처음 대두된 공동 개발국으로 대두된 거는 튀르키예. 튀르키예한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튀르키예 역시 우리 방산을 이제 뭐 자주포나 전차를 이제 기술 가져가서 이제 하고 막 시작을 하려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럼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지. 물론 이제 튀르키예가 자주포 전차는 기술을 사간 거고, 그렇죠. 우리가 판매를 한 거고. 그래서 내친 김에 이제 튀르키예 제시를 했는데 꿍꿍이 어떤 속셈이 따로 지금 이제 칸에 대한 어떤 꿈꾸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바로 등장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달려가서 같이 하지 했더니 그때는 오케이 했었죠. 근데 속으로는 인도네시아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나오겠어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그럼 돈 얼마 내세요 했더니 알았어 드릴게 이렇게 계약을 이제 한 거지. 개발비.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이 흘러온 걸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한 거야. 제대로 개발이 될까 말까. 그리고 돈을 어디 뭐 원래 국방 예산이 뭐 모자란다 하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늦게 뭐 안 주고 띄어먹고 뭐 이런 게 작용을 한 거예요. 개발이 제대로 되겠느냐 의심한 거고 이게 무사히 또 끝나니까 바로 잽싸게 지금 그러면 양산 기체 살게 나눠서 지금 그것도 블록 2로 16대. 근데 이게 또 도입 비용이잖아요. 그들한테. 근데 이것도 제 시간에 뭐 돈을 주겠느냐, 뭐 우리가 수출입 뭐 은행 통해서 또 빌려주기로 한 것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대로 줄까는 이제 의심이 또 새로운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R&D 개발을 그쪽 관련된 투자를 받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하고는 또 이렇게 머리 싸움 해야 되는 게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5년도만 해도 긴가민가 계속 하던 시절이에요. 중요한 게 T50 그 시리즈 개발할 때 처음에 엔진 그 선정이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뭐 1997년도에 엔진 선정된 거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T50.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싸움이 별로 없었어요. 프랑스 스teg마초 엔진하고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과 좀 조용히 싸웠는데 2015년도에 이 소위 KF21, KFX 엔진 선정할 때는 롤스로이스하고 심하게 이제 싸웠죠 경쟁.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뭐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받고 이제 우리 모든 전투기 그 사용하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 규격들이 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절반 차지하고 있고 PW 엔진도 절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그런 회사 측면의 DNA 뭐 호환성 문제에서는 미국제를 선택하면은 뭔가 우리가 좀 운영하기에는 좀 더 편하다. 뭐 다 돈 주고 뭐 어쩌고 좀 뭐 절차 받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제 교섭하고 뭐 받아오는 데서는 그 미국 제품이 낫다. 왜냐? 롤스로이스는 속을 이미 썩였거든. 그 호크 훈련기를 아더 엔진 장착된 호크 훈련기 사용하면서 아주 그냥 진저머리다. 아주 제 시간에 뭐 이게 군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정비하는 체계도 정비사들 가르칠 때 이게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서 이제 결국 미국 제가 채택하게 된 거죠. 근데 2015년도에 그 중요한 해였고 엔진 선정. F-414.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엔진은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고. 예. 네. 이러면서 국산 A사 레이더 개발과 IRST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까지 차근차근 개발을 잘 이뤄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가르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직접 가르쳐 준 적 없어. 대신 우방국 동맹국 가서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배워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며칠 전에 좀 확인해봤는데 논문 같은 거 보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 이제 엘타사의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서 한 거로 돼 있어. 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하나 시스템을 옹호하는 입장이나 어떤 그 자긍심과 국산의 기술에 대한 그 엔지니어들에서 이렇게 추대하는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입장에서들은 아니다. 이스라엘 상관없다. 뭔 소리냐? 나한테 이제 반박할 수 있어. 지금도. 네.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뒤져봤어요. 또. 그때 당시 그 시절에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논문들을 뒤져보니까 네. 최초의 시작은 이제 엘타의 조언을 받아서 한 걸로.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또 별도의 그 레이더, A사 레이더에 또 뭐 검증돼야 되는 거는 또 이제 영국의 셀렉스사, 지금 이제 레오나르도로 다 이름 바뀌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가 개입된 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응용 발전을 잘 시킨 거죠. IRST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국내 개발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 뭐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근데 핵심인 레이더는 기술적인 조언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검증은 뭐 영국 업체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15년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영국 셀렉스사도 갔다 왔어요. 그 레이더 문제 때문에 취재를 2015년에 갔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레이더가 제일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충분히 개발을 한 거고 이제 이 IRST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일부 좀 모자라 우리가 그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레오나르도사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같이 개발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대 시스템 중에서 하나는 실제 레이더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컨설팅 조언을 사실 이스라엘한테 많이 받은 거고 네네. 두 번째 IRST는 이제 영국 업체하고 공동 개발 일종 같이 개발해 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순수 국내 개발. 제가 이제 그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다 읽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2021년 KF-21 보라매 전투기 시제기가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롤아웃 정도로만 딱 보여줬죠. 네, 2021년 이제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했었죠. 거대하게. 아, 그럼요. 그때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였고, 네. 그 다음 22년도에 이제 첫 비행을 하는데 여름에. 네, 맞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경남 사천에서 KF-21 첫 비행을 성공했는데 약 33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뭐 초도 비행, 공식적인 초도 비행 그런 거죠. 뭐 길게 비행하기죠,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감개무량했던 게 2002년도 여름 무더운 여름 8월달을 기억하는데 T-50 첫 비행 공개된 공식 비행. 그로부터 20년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감개가 무량했던 거는 2000년 8월에 T-50 첫 비행을 이제 봤는데 2022년도 여름에 7월 달이죠. 첫 비행한 게 7월 19일. 20년 만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 완전한 국산 전투기가 이제 드디어 비행을 하게 된 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2023년에는 마하 1 초음속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공대공 무장 시험을 진행하면서 또 공대지 무장 통합 시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다 무사고 비행을 다 해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고식, 양산형 출고식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KF-21이 블록 1 공대공 중심 전투기인데 이게 총 몇 대를 양산하게 되죠? 전체는 이제 120대인데 네. 여기서 40대. 블록 1이 40대요. 네, 그러니까 초도 생산품은 이제 공대공 전투 중심으로 물론 이제 멍텅구리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재래식 폭탄. 그렇죠. 그건 다 어떤 투발사가 로켓탄이 투발사는 되는데 정밀 유도 무기들 뭐 이제 GPS 유도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저 유도 무기들은 지금 한참 개발 이제 테스트를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장공운지 2라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한 사정거리 500km짜리 이런 거는 이제 2032년까지 해서 다 합류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은 이제 무장에 대한 그 지상 공격 무장은 이제 블록 2에 해당되는 건데 블록 1에서도 이제 어떤 단순한 무장들은 장착할 수 있다.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간 단계로 사거리 보통 25km짜리 이제 유도 폭탄. 그리고 나서 2030년까지 500km짜리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또 공대공 미사일도 합류를 시킬 거고 2030년도에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럼 블록 2 그건 2028년부터 양산이 되게 됩니까? 서둘러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제 시간에 제때 하면은 워낙 카이가 뭐 항공기 만드는 실력이 되게 상당히 빨라요.
진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산 배정이죠. 제때 맞춰서 줘야만 서둘러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28년도에 바로 블록2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양산형 그 전투기 출고식이 블록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블록2는 언제 몇 월 달에 28년도 몇 월 달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제 이런 이제 싸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봐야 되죠. 그렇죠. 월은 이제 배정되는 건 방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단에서 그 월 자체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이제 이게 나올 수가 있죠. 앞으로는 이제 전망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블록 1을 몇 대 생산해서 뭐 부대에 배치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뭐 또 논문집 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8대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대 배치 블록 1이 8대다. 네, 8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배하는 뭐 그 시점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오차가 이제 있어봤자 뭐 한 뭐 2대 빠질 수 있는 6대는 뭐 일단 급하게 보낸다든지 복작이 중심으로. 하여튼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제 방사청 계획은 8대로 일단 준다. 그게 이제 강릉 비행단이나 예천 비행단의 이제 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예천 비행단은 이제 전술 인문기를 현재 운영하는데 그런 어떤 훈련, 교육 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그 역할도 있기 때문에 대대가. 그래서 이제 배정을 8대를 전적으로 다 단자기로 해서 줄지 아니면 복자기가 섞여서 예천도 주고 동시에 강릉과 예천이 될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일방적으로 다 강릉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근데 예천이 우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 복자기.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 부대 비행단 취재를 이제 다니면서 강릉 비행단은 그 전시관에 가면은 이제 단자기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곧 들어온다. 그런데 예천은 이제 복자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천은 이제 딱 부대를 딱 통과해서 이제 위병소 통과해서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꺾어지기 전 보니까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복자기였어. 사진이 그림은 그러니까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저는 근거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여전히 역시 거기는 이제 전술 인문기 TA-50이 운영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고 전에는 호크 훈련기 거기서 운영했고 T-38도 거기서 운영했거든. 그러니까 전술 인문기 과정이거든. 전투기 실전 전투기 타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배정을 복자 훈련을 후방 기지를 할 수 있는 예천 기지에서 해야 되지 않나. 뭐 공용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강릉은 전방 비행단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가 활주로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난 걸로. 그리고 지금 이란전을 우리가 보면서 그 경락고 규격도 상당히 강화시킨 걸로 이제 하고 있을 거고 이란전에 어떤 파괴되는 거를 뭐 이스라엘 측이든 미군 측이든 이란 측이든 그거 보면서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건설하는 강릉 비행단. 야, 우리 이거 가지고 되겠어? 전방 비행단이니까. 그게 실제 이 공군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뭐 사실 뭐 TV 방송 아니면 뭐 종편이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죠. KF-15을 이제 도입하면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최전방에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나. 북한의 탄도탄 드론이 상당히 지금 뭐 이란만큼은 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별도로 최근에 이제 전쟁 진행되는 거 보면서 걱정은 돼요. KF-11 잘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방에 너무 전방. 물론 이제 북한의 탄도탄 사거리가 뭐 더 훨씬 뛰어넘는 마치 이란이 지금 그 기지를 미군 기지를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제 쳤듯이 그 정도 사거리를 이제 동등하게 아니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도탄 종류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뭐 그 거리가 뭐 중요해 하는데 후반 기지일수록 경보 발령이라든지 또 사람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이라도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 비행단 좀 그러네. 뭐 걱정은 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후반 기지에 지금의 사천 비행단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근거는 그러다 보니까 공군 내부에서 올해 기준 2026년 1월 기준으로 KF-11을 도입을 이제 하면서 연말 하반기에 받으면서 전체 기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미 연구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궁2 완전히 깔아야 돼요. 아니 천궁 지금 말씀드린 강릉 비행단은 그 옛날부터 패트리어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선 배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릉 비행단이 그 기지 형태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러는데 그 외부에서 이렇게 어디 이제 운전하고 이제 차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 보여.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패트리어트였거든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다 바뀌어서 뭐 알아도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들은 우선 배치가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게 돌파 당하잖아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KF-11을 그렇게 너무 최전방에 근데 이게 또 계획을 강릉, 예천, 원주까지 넣는데 이것도 뭐 바꿀 수는 없을 건데 그러면은 그 소위 경락고 엄체호를 이제 규격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 강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활주로 포함해서 그다음에
원주는 FA50 규격에 맞게 요즘 규격에 맞게 좀 강화 실태예요. 좀 달라요. 옛날에 F5 운영할 때가 다르고. 근데 얘차는 이제 좀 엎어야 돼. 아 새로. 근데 이거 다 돈이잖아. 그럼요. 이것도 또 돈이란 말이에요. 예, 예. 활주로는 보강 안 하더라도 경납고는 옛날 F5 기준이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공군의 전력 관련돼서 뭔가 교체 혁신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로 지금 등장한 걸로. 그러니까 전방 이게 비행단, 후방 이게 KF-11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다 갈아엎어야 돼. 자, 대한민국의 KF-21 드디어 양산 1호기 실전 전투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KF-21은 기술의 도전으로 시작해서 실전 배치를 이제 곧 앞둔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국산 전투기인데요. 앞으로 공대지와 공대공까지 모두 갖추게 될 KF-21 블록2가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